위원장님들 준비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화면들이 방송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 예. 올라오시면 같이 하실까요? 예. 저희가 예. 스트레이트 때문에. 근데 팬 기자님들한테 먼저 얘기 하시죠. 아니 근데 같이 네. 올라오는 거. 속보 나네요. 의자 한 3,000개 정도 있나요? 의자 2,000개. 2,000개? 예. 앉으시죠. 예. 예.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제1차 전국 공식진단 전국 경원대회에서 새로 선출되신 새 지도부와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따로 모든 말씀은 없으시고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신 언론인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JTBC 박사라 기자입니다. 당선이 되셨는데 99.9% 찬성으로 되셨는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1급 체제이고 다른 인재가 없는 것 아니냐. 오늘 수락연설에서도 호남이랑 영남에서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한마디로 인재라는 게 조국 대표에 좀 대항할 만한 인재인지 제2의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그 인재를 발굴하시고 계신지 좀 더 인재 영입에 구체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아시다시피 창당도 주도했고 선거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역사가 실제 짧죠. 그 창당을 생각하면 3월 3일부터 지금까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형식적으로는 두 번째 대표긴 하지만 실제 3월 3일부터 지금까지 보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당대표 한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당원들께서도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99.9%란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로서는 제가 창당과 선거를 주도했던 만큼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조국혁신당의 활동에 있어서도 제가 주도해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도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래서 99.9%의 당원들이 지지했던 이유는 뭘까? 저는 창당과 선거에서 당신이 했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과를 내라라는 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인재영입 관련해서는 제가 영남 호남에서 그 4대 DJ 또 새로운 노무현 이름 등을 썼습니다만은 이제 지방선거가 2년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실 발굴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제가 창당 준비위원장이자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김정민 의원을 제가 모셨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의원들을 모셨는데 그와 같이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서 헛소리 하지는 않으니까요. 지방선거 인재를 키우기 위한 활동은 사실 지난 제가 이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기 전부터 사실상 인재영입위원장이었어요. 이미 그 이전부터. 그때도 작업을 해왔고 앞으로는 더욱더 인재영입을 하려고 더 박차를 가할 생각이고 특히 지방선거용으로 뛰실 분들을 할 생각인데 저는 가능하면 나이와 성별로 보게 되면 좀 청년들, 여성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착근해 계신 그런 새로운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 있고 사실 많은 접촉을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답드리겠습니다. 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 분들이 어떤 역할을 중점을 둘 것인지를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도 1인이 지명직 최고위원은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지명하는 것인지 말씀해 일단 각 그 뽑힌 최고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각각에게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명은 제가 오늘 선출되었지 않습니까? 다음 주 내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 내로 진행을 후보분들이 당연히 본인은 했겠죠. 할 것이고 오늘 선출된 최고위원 분들과 겹치지 않게 하려고 생각 중이고 지금 고민 중에 있다.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 현행 당원 당규상 제가 지명을 한 명 지명을 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다음 주 중에 늦어도 다음 주 중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수민 최고위원님도 먼저 말씀하시죠. 네, 저는 우선 황명필 최고위원께서도 그렇게 되시겠지만 원내와 원외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개혁 종식 이후에 우리가 이룩할 사회권 선진국에 있어서 원내에서는 그동안 정책을 개별 입법을 수립하고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데 노력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최고위원이 되어서 지역에 있는 당원들과 유권자들에게 사회권 선진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교육하고 퍼뜨리고 전파하고 우리가 하는 입법을 국민의 삶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워왔던 것이 사회권 선진국 대장정, 토론 대장정을 이룩하고 그리고 중앙당에서 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중앙당에서 하고 있는 많은 입법들과 정치개혁 과제들 그리고 헌법 개헌의 과제들을 지역의 많은 인재들과 함께하는 주권당원 혁신행동 그리고 100년 정당 정치학교라는 이름으로 엮어낼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아마 제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개헌을 가장 광범위하게 준비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해서 여러 야당에게 뜻을 같이 하는 야당에게 개헌을 위한 제7공화국 운동본부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네, 황채곤님. 네, 저는 또 아시다시피 이제 원외인사인데 지난 총선 때는 제가 그 열린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색깔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처럼 조국혁신당의 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디폴트 값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으로서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제 한편으로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원외 최고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은 이제 당의 조직을 강화하고 아직 이 정당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는 당원들이 저희 당이 되게 많습니다. 제 쓰임새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노사모를 처음 창립한 멤버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민사회단체를 이끌면서 지금 선거법 개정운동 이런 것들도 심사를 시켰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우리 당에 처음 들어와서 이 정당 생활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좀 더 익숙하게 만들고 각 조직을 강화시키면서 중앙당과의 연계를 이제 그렇게 자꾸 영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당과의 연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역할인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알릴 수 있다. 교수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수학 연수에서 하셨는데 그동안 중고 목소리를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걸 관철시키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궁금합니다. 그 전략을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 저만이 아니라 저희 황운하 원내대표께서 그 문제를 아주 전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내 6당, 야 6당의 그 원내대표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의견이 이제 일치된 것은 그 교수단체 요건을 완화하자라는 점에 대해서
차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야육단은.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교수단체 문제 같은 경우도 진지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다들 여기 계신 기자분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저는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내교단체 완화, 이게 몇 석으로 완화되든 간에 그 완화가 현재 민주당, 국민의힘이 그렇게 흔쾌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 그러면 뭐 아주 안이한 거겠죠. 즉 두 정당에게 저희가 호소해야 되겠죠. 그렇게 호소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 호소 작업과 함께 이것이 원내교단체를 완화하는 것이 왜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전 직접 국민께 호소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저희가 구체적인 당대표로 이제 업무를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뭐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내교단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은 좀 있는데요. 그거를 저 혼자만이 아니라 당의 조직적 차원에서 틀을 만들어서 전개할 생각이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스팀 지배진이라고 오늘 이제 수학 연설을 보면 탄핵에 대해 세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국 대통령은 탄핵을 인식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연설문 뭐 아마 갖고 계실 것 같고, 저는 누구도 잘 아시겠지만 탄핵을 하려면 국회의원 200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석이 탄핵 소추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하려면 첫 번째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됩니다. 두 번째 확인되면 그 탄핵 소추를 하자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200명이 되어야 하고요. 200명이 되고 나면 헌법재판소에서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저도 법을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걸 전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 단계의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제 연설문에서 탄핵과 퇴진을 얘기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런 제가 얘기했던 법률적 절차로 세 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국민들께 호소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인지 정치인이 할 일인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극에 달해 있고 그런 상태인데, 제가 정당의 새로운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치인의 할 일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 법률적 규정이 이러합니다를 설명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은, 특히 야당 대표로 해야 될 일은 법률적 규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과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마음과 분노와 그 뜻과 마음과 그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는 게 저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이라 생각해서 그 말씀 드렸고요. 주파수가 맞춰지고 공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고, 그래서 그 연설문을 보시면 국민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그걸 앞장서서 저희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근데 부족한 게 있겠죠. 아까 그 세 단계를 거쳐 나가야 되니까. 거쳐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언론계, 공무원 분들이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한 것입니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세 단계를 거쳐 나가는 가장 결정적으로는 민주당에 없이 탄핵은 안 되죠. 저희 12석입니다. 12석으로는 탄핵 소추가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오늘 선언했던 국민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서 이렇게 항로를 거쳐가겠다 했을 때 탄핵으로 가려면 민주당 171석이 동의를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역시 다들 알고 있을 거고요. 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장선상 의식이 있는데 어제 이제 국사에서 윤석열 탄핵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어떻게 걸렸는지 궁금하고, 전에 말씀하신 윤석열 특검, 부부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기 지도부에서 추진하실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두 번째부터 답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거는 이미 저희가 그 최혜병 특검법이 재의결이 안 된다면 뭐 다음 주 정도 뭐 결정이 나겠죠. 안 되면 저희는 이 문제가 지금 발의되었으나 거부권이 행사되어서 재의결에 붙여질 그 특검법 안에는 그 이후에 나왔던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다른 혐의가 포괄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름을 뭐라 하든 간에 윤김 종합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미 아마 브리핑을 했을 것 같은데요. 했죠? 아니, 지난번 했던 것 같은데 했어요. 했죠. 지난번 했던 걸로 기억은 알고 있고 그 법안도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발의한다 그러고 말을 하고 법안을 만든 게 아니라 실제 발의할 때 법안이 만들어 있었던 것처럼 검찰개혁사법도 실제 법안 준비가 되고 저는 말을 했고 지금 말하는 그 최혜병 특검법 플러스 알파라는 말은 이게 최혜병 문제가 단순히 수사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의 문제가 아니라 윤김에 관련이 있다는 걸 포함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최혜병 특검법일 것이고 오히려 윤김 종합특검법일 것인데 그것도 법안 완성되어 있습니다. 언제 제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의결 문제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어제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 두 번에 걸쳐 열리는 이제 탄핵 청문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증언들이 불출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상규명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소회인데요. 제가 그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회를 보면 이게 국회법상 그냥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 법상 얼마 이상이 몇 시간 내로 발의를 하게 되면 국민청원을 발의하게 되면 청문회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인가 그분이 탄핵 반대 서명도 청원도 해가지고 아마 수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열면 돼요. 거기서는 뭐 예상컨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권을 발휘해서 왜 탄핵이 부당한가 얘기를 하시겠죠. 뭐 그게 열릴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그냥 절차는 그냥 절차에 따라 어느 쪽 입장이든 간에 그 절차 요건이 충족되면 진행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 자체를 거부하고 뭐 싸우고 뭐 전현희 의원 얼굴이 붓고 저희 박은정 의원은 발 다치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좀 이상하다. 아주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저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거든요. 또 자신들의 기회가 오면 아까 얘기했던 탄핵 반대 국민청원이 곧 요건을 충족하니까 거기서 그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할 거니까. 근데 왜 그럴까? 저는 용산을 향해서 저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려고 참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여러 출석한 증인들의 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성과는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자면 임성근 사단장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해병 5명의 카톡방에서 나왔던 그 3부가 그 3부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이 그 3부가 골프 3부 아니냐라고 계속 물었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아니요. 해병대에 있는 사람이 3부 골프 없다고 딱 끊었어요. 그 3부는 골프 3부 아니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임성근 씨가 끊었기 때문에 그럼 골프 3부가 아니면 저는 그게 3부 건설이라고 3부 토건이라고 의심이 된다는 얘기를 뭐 다른 데서 했는데 제가 또 우스꽝스러워 3부 이자라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3부 이자를 물을 리 놓고 3부 토건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심각한 상황을 봅니다. 거기서 이게
일상생활에서 해병대 3부 골프가 아닌 것은 임성근 사단장이 확인했습니다. 뭐 전국의 해병대 골프장에 3부 골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3부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3부 주가 문제밖에 없고 실제 그 문자를 이모 씨가 발송하고 난 그 며칠 뒤에 이틀 뒤인가 주가가 폭등했지 않습니까? 이게 주가 조작 사건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 문자를 받은 자들이 또 주변에 이 시의 주변인들 그 카톡방에 있는 에서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3부 토건 주식을 산다 안 산다를 즉각 조사를 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한동훈 당대표가 만들면은 한동훈 특검법은 조금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최상병 특검법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부결이 되면은 거센 민심 특검을 발의하면은 통과될 가능성이 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략적인 고려도 하시면서 한동훈 특검법과 그 민심 쌍줄 특검법을 추진하시는 건지. 아직은 꼭 연결된 건 아닌데요. 제가 이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여러 번 무슨 뭐 공식적 뭐 기자회견 또는 비공식 백브리핑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특검법은 법사에 올라간다는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제 입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근데 기자분들이 안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계속 질문을 했어요. 제가 계속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김승원 간사가 페이북에 올렸지 않습니까? 한동훈 특검법 올린다라고 썼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상세한 얘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제1당의 법사위 간사가 한동훈 특검법을 몇 가지 추가해서 법사위에 올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민주당도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전에도 물론 저희도 당연히 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그 한동훈 대표가 그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항상 검사 시절에 또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내세웠던 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기치하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전방위적 수사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그런 당당한 잣대를 갖고 계신 분인데 왜 자기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으실까요? 그럼 한동훈 씨가 그렇게 당당한 분이시고 뭐 그러신데 왜 막으시려고 하겠습니까? 특검 막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분 당대표 되는 거 아무 관계 없다. 그분이 아주 당당한 분 같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뭐 국민의힘 토론을 보니까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시고 뭐 나경원 공소 취소도 난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가 당당하게 안 했다 하시고 매사에 당당하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하신 태도인데 그 훌륭한 태도를 자기 건에 대해서도 적용해 주시려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일정 때문에 이제 거의 마무리될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 분은 한 번에 선들어 주십시오. 예, 그럼 세 분 하시죠. 세 분 하시죠. 세 분까지. 이 기자님. 네, 말씀은 이유진입니다. 사실 많이 질문 받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좀 수차례 답을 해주시긴 했지만 지금 혁신단 지지율이 가장 최근 8%죠. 네네. 그리고 뭐 앞서서도 전당대회가 하나의 기점이 될 거다 지지율 회복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어제도 8% 정도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기지가 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좀 과제로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관을 받고 계신지. 전 한국갤럽 지지율 뭐 8% 9% 이번에 나온 거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한국갤럽만이 아니라 몇 군데가 그런 이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의 응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표본 집단 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지금 게다가 그 한국갤럽 등의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올랐어요. 그 응답자 분석을 해보면 금방 확인되기 때문에 그건 뭐 전당대회가 23일 끝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23일 뒤에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정상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원래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어느 당이든 전당 여론조사율을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그 지지율과 이 후보 선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퍼센트가. 그래서 각 후보들이 응답 많이 하라고 조직을 동원하거든요. 그 속에서 뭐 조국혁신당은 사실 그 국민의힘에 비하면 저희가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봐서 국민의힘 응답이 훨씬 재밌던데요. 그리고 그분도 응답도 많이 하실 거고. 그래서 저는 뭐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 지지율에 대해서 저희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한 12%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거는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하고 오늘 또 새로운 최고위원들 오셨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진영직 최고위원 되시고 그다음에 전국 연말까지 창당되지 못한 시도당 창당을 해나갈 거고 저희위원회 만들어 나와서 조직을 전국화시키면 저희 목표는 내년 초 정도 물론 제 희망 사항입니다만은 그 내년 초 정도까지는 한 15% 정도를 돌파해야겠다 이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오늘 계속해서 탄핵에 대한 얘기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 뭐 관련해가지고 지금 생각하시는 뭐 그런 쪽으로 갈 때 뭐 프로세스가 몇 프로 정도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는 쪽도 듣고 싶고요. 네, 국민의힘 그 전당대 이후에 한동훈 뭐 전 장관이 이제 대표가 되면 만남을 이제 제안하시면 뭐 응하실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니 뭐 두 번째 경우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만나자고 했어요. 제가 선거 과정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저희 비서실장 당시 정무실장이셨나요? 당시 우리 조영구 실장 통해서 그쪽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께 만나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바쁘다고 해서 안 만나준 겁니다. 한동훈 씨가 당선되게 되면 뭐 어떤 방식으로 만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당장 8.15 때 옆에 나란히 앉지 않을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식적인 일 다 해야죠. 당연하고 그분은 그분대로 저한테 할 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저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탄핵 절차가 몇 % 남았는가는 사실 그 숫자로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각종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증언과 방증들을 종합을 해보면 모든 그 증언 방증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다른 방향이 없어요. 아까 연설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7070 전화번호를 통해서 아니 우리나라 제가 청와대 근무하고 2년 반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대통령의 법률비서관, 국방비서관, 안보실장 3명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저는 딱 1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2사람이라는 설도 있는데 뭐 2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전화를 이용한 근데 최소한 공식적으로 1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전화를 누가 할 수 있을까? 이건 상식입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한 사람이라면 상식입니다. 게다가 지난 운영위원회 때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랬나 하면 번호를 안 알려주겠다고 얘기하면서 비서실 전화는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안보실장이 나와서 안보실 전화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7070이. 비서실 빼고 안보실 빼면 안되기밖에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 전화를 한 사람, 전화를 한 대상이 딱 그 3사람인데 우리나라 권력 구조를 아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하고 대통령의 법률비서관한테 전화를 할 사람이 누구죠? 대통령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이 관련 사람들은 모두 그 대화 내용을 통화는 부인하지 못하죠. 대화 내용을 답변을 거부하고 있죠. 어제 청문회를 보더라도 법률비서관 출신 주진우 의원은 통화 내용을 거부 못해요. 이 통화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통화 내용에 대한 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부족한 거였죠. 어느 순간 아주 우연한 계기로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과거 태블릿 PC가 아주 돌발적이고 우연한 사건으로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도 또 여기 계신 언론인분들도 누가 전화했을지에 대해서 다 이미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정치인으로 야당 대표로서 누가 왜 전화했는가를 물어야 되고 그런 전화를 했다는 자체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그 전화를 한 사람. 그건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불법이고요. 이 문제가 뭐 말씀하신 게 이게 탄핵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불법 말고도 집권 세력 전체의 불법이 이번에 국민의힘을 통해서 다 하나씩 조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게 뭔지 기가 막히던데요, 저는 정말. 이걸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한동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바깥에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그 팀 소속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고 수사 대상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니라 현재 핵심 세력들이 의 불법이 자기들끼리의 자중질환 속에서 증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모두는 정치적 책임만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제가 정 기자님. 마지막 여기는 미리 사용하는 일상 사람 얘기가 나왔잖아요. 가능성 관점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일단 사법 리스크가 언제 현실될지 모르지만 현실화되면 우리 김성민 의원이 최고이시니까 여기 김성민 의원이 수석 최고시니까 하실 거고 저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조국신당의 왕언니시기 때문에 왕언니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걸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오른쪽에 계신 황선태일 저고께서 젊으시고 또 원내로서 전국에 풀뿌리주를 만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오더라도 오늘 킨텍스에 컨벤션 센터, 수원 컨벤션 센터의 분위기를 보셨다면 조국신당이 조국 하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와 계신 각 전국에서 오신 시민들 2~3천 오신 것 같은데 그 열기가 한 방에 사라질 거라 생각하지 않고 12명의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입당백을 하시는 지역위원장도 계시고 그리고 당원들이 20만을 당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조직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요. 네.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예. 책임감이 걱정하실 텐데 이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상황이니까 이게 이어받게 된다는 어떻게 운영을 네, 우선 이 거리 상황이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게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지금 저희가 이것은 미리 상정해서 고민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원 내에서는 저희 조국혁신당이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2, 제3 조국이 계속 있을 거고 12석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 전체에 대해서는 오늘 보셨겠지만 이제 우리 정당은 정말 전국 정당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동안 제가 특히 이번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굉장히 당원들이 정책 정당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해서 조국 대표께 개인에게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정당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면 우리 당이 새로운 또 지도체제 혹은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절대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만 설명하자면 오늘 못 보셨겠지만 당원들 오신 거 말고 단상에 오셨던 뭐 서왕진 정책의장의 모습 또는 뭐 우리 멋진 웅변을 한 신장식 의원의 모습 등등등을 보면 제가 없더라도 잘 굴러갑니다. 그 생각 마세요. 닥치면 다 닥치는 대로 하실 겁니다. 또 하나 사법적인 선택과 정치인 조국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당은 정치인 조국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정치 일정의 조국 혁신당과 정치인 조국의 앞날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기자간담회 마치겠습니다. 휴일에 시전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